안녕하세요. 오늘은 28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28번은 이제 제재 처분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관련된 판례인데, 이 제재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금 보시는 판례 같은 행위 시의 법령을 따라간다라는 판례도 있었고, 재판 당시의 법령을 따라간다라는 판례도 있어서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죠. 행정기본법 14조 3항으로 대신 공부합시다. 자, 행정기본법 14조 3항을 보면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법령 등을 위반한 당시, 즉 위반 시, 행위 시의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제재 처분은 행위 시의 법령을 따라간다. 행위시법죄를 따라간다. 다만 위반 이후에 법령이 변경돼 가지고 구속 요건이 완화되거나 또는 그 제재 정도가 가벼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판 시의 법령에 따른다.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런 형태는 이제 형벌에서 형벌의 부과 관련된 그 기준 관련해서 우리 죄형 법정주의 원칙인데 그걸 그대로 거의 그대로 고수한 거죠. 그래서 마치 형사 제재를 형벌처럼 봐가지고 형사 제재도 형벌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가되 다만 행위 이후에 구속 요건이 완화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또는 그 밖에 제재 기준이 완화되거나 이럴 때는 바뀐 법, 즉 재판 시의 법령을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고수가 되고 있는데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리 28번 판례는 이 행정기본법 14조 3항으로 대신합시다. 어차피 이제 기존 판례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언제로 볼 거냐? 옛날부터 우리 판례는 확고부동하게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였고, 이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라는 이 내용도 행정기본법에 14조에 그대로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14조 2항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행정기본법 14조 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이때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행소법 30조 2항과 같이 또 30조 3항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행소법 30조 3항에 가면 그때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인용처분을 말하고 행소법 30조 2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인용처분과 거부처분을 포함한 응답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달리 이 행정기본법 14조 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거는 신청에 대한 처분, 즉 인용처분과 거부처분을 포함한 응답 전부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때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 즉 말 그대로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 뿐만 아니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같이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들어와서 14조 2항, 즉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간에 어떻든 신청을 전제로 한 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신청 이후에 처분할 때까지 법령이 변경돼도 처분 시의 법에 따르고 처분 이후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령이 바뀌었어도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즉 처분 시 법죄를 고수하겠다. 요거는 기존 판례를 최대한 존중해서 입법화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뒤에 29번 판례도 결국 이 얘기예요. 지금 경과 규정이 일단 있는지 없는지 그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신청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면 일단 바뀐 법령에 따라서 즉 처분 당시 바뀐 법령이 적용되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간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신청 이후에 처분하기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됐을 때는 그때도 그때는 역시 변경된 법, 즉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이후, 즉 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돼도 뒷 법령은 고려하지 않고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간다. 그래서 잠깐 적어보면 신청시부터 그 다음에 처분을 결정하는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었어도 이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때는 신청 이후에 법령이 변경된 거니까 결국은 달리 말하면 변경된 법령이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즉 신청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면 그 바뀐 법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신청 이후에 처분 사이에 법령이 변경되면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란 말은 이 말은 즉 바뀐 법령을 적용시킨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처분 이후에 이제 재판하는 사이, 즉 판결 시 사이에
판결 시 사이에 법령이 변경돼도 판례는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반대로 처분 이후에 변경된 법령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가는데, 그게 신청 이후에 처분사의 법령이 변경이면 결국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게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처분 이후에 판결사의 법령이 변경되면 이때는 바뀐 법령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제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죠. 사안의 경우는 신청 이후에 처분사의 법령이 변경됐을 때, 이때 신청 당시의 법령이 아니고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가겠다. 이게 우리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판결 요지만 볼게요. 허가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여야 할 것이고,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14조 2항의 태도기도 하죠. 현재는.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시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예외가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춘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었다면 그때는 신청 시의 법령을 따라가서, 그것도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라가서, 신청할 때는 적법해 보여도 처분 당시에 위법하게 된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법령 해석 원칙 관련해서, 이거는 뭐 법령 해석할 때 하위 법령, 즉 헌법 입장에서 헌법이 볼 때는 법률,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다 하위 법령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조례 이런 것들이 하위 법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볼 때는 시행령 밑에 있는 뭐 시행규칙, 뭐 고시, 조례 이런 것들이 하위 법령이 되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하위 법령 등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죠. 그리고 특히 하위 법령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 위반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최대한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뭐 하위 법령의 의미를 최대한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라. 상위 법령을 존중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1번인데, 31번은 이제 전원합체 판결이로서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이 판결 모으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직접 정보를 못 들었으니까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기본법이 이제 곧 시행될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행정기본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셨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뭐 이런 류의 판례들, 이거 사실 복잡한 판례고 되게 사실관계를 좀 소개를 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뭐 이 판결 요지를 이해도 하고, 반대 의견과 뭐 소수 견해, 뭐 어떤 견해, 별개 의견과 또는 반대 의견의 뭐 견해 차이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사실관계 정리도 안 해주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읽어봐라. 근데 읽어봐도 모르거든요. 결국은 이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저 2015년도 2015도 4865 요 번호를 다시 법제처라든가 또는 대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찾아서 사실관계를 또 긁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지 사실 이 판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판례집 만들 때 제가 사실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소개가 돼야지 어떤 흐름 가운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면 최대한 핵심되는 문구라도 뽑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판례 긁어가지고 설명해 놓고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 이런 류의 책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좀 뭐랄까 대책 없이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하게 좀 만든 것 같아요. 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좀 자기 어떤 이름을 걸고 했으면은 이게 좀 뭔가 더 성의 있게 했을 텐데, 그 이름이 안 걸려 있고 그냥 협의체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대충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순서도 그렇고 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자, 여튼 이 판례 자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여기 지금 뭐 쟁점 나와 있는데, 이 쟁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판례 핵심은
그 다수견의 마지막에는 요거. 지금 무도학원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무도학원이 제가 지금 못 보죠. 체육시설법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춤추는 학원을 하고 싶은데 체육시설법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 학원법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체육시설법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학원법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각각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관계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요구하는 뭐 요건들 다를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던 사건인데, 우리 이때 대부분 다수견에는 체육시설법 쪽으로 네가 가도 된다, 체육시설법 쪽으로 가서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려면 그 체육시설법상의 요건을 구하면 되는 거고, 네가 학원법으로 가가지고 평생교육학원으로, 학원법상 평생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그 학원법상의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지고 내가 체육시설법 쪽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그렇게 신고해서,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건 갖춰서 가면 되고, 네가 학원법상 평생교육학원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요건 갖춰서 가면 되는 거다. 그러면 행정청은 그 학원이 결국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요건을 각각 갖추었으면 그냥 받아주라는 얘기죠. 영업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죠. 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 판례 핵심되는, 여기 나번 이하 여기가 핵심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잘 봐두시고, 나머지 별개 의견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 나머지 별개 의견은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되, 아직 바쁘신 분들은 읽지 마세요. 헷갈려요. 오히려 그냥 다수견에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만 보시고, 이 선정 이유, 법령 합치적 해석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해서 관계 법령에 충돌 모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론 이런 말 쓰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이걸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그거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던져놓은 거, 이건 참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얘기가 좀 안타깝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